이제 서론의 마지막으로 그 민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효력은 세 가지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 제목을 보시면 때에 관한 효력, 사람에 관한 효력, 장소에 관한 효력이 있죠.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냐 이거예요. 사람은 어디까지 미치고, 시간상으로는 어디까지 미치고, 또 장소는 어디까지 미치냐. 우리 민법이 이 지구상에서 어디까지 미치냐는 거예요. 민법이 전 세계에 효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민법을 따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전에 거 따르지.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민법이 고조선 때 적용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없었어요, 이런 거. 이게 20년 뒤에도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으로 봐서 매우 비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꼭대기부터 저 밑에까지 전부 다 이상하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우리 민법이 효력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왠지.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때에 관한 효력에서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민법전에 1118조 바로 다음에 부칙을 읽어봐요.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 형식적 의회 헌법에도 있지만, 민법은 말이에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60년 1월 1일부터. 60년 1월 1일. 여기가 60년 1월 1일이에요. 요때부터 오늘까지는 큰 별난이 없죠, 지금. 지금까지는. 그 2003년? 크리스마스까지. 요 사이에 현행 민법이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이때부터 한다고 했고, 오늘이니까 이게.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민법 폐지 법률, 이거 국회 통과되면 꽝이라고, 이거. 11시 40분에, 밤에. 땡. 내일부터는 민법 없이 법 없이 살자. 마음껏 놀아보자. 좋지 않습니까? 애도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한강에 던지고, 럭비 하듯이. 가장 멋있게 던진 사람 상 주기로 한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현행 민법이 시간적으로 적용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이때 발생하면 어떻게 이때. 요때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사건이 전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요때쯤 법원에서 처리해가지고 끝난 사건이 있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요때쯤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갑자기 이상하게 잊어먹고 살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요때는 현행 민법이 효력이 있고 사건 자체는 이때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이때 생긴 사건은 이때 법이 적용되죠. 사실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 59년 12월 31일까지는 뭐가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의용민법이 적용돼요. 의용민법. 일본 민법 말이에요. 이거 시작에 관해서 어저께인가 오늘 문제 나간 거에 판례가 들어가 있죠. 오늘 건가? 오늘 복수 문제를 펴봐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학도는 의용민법이 끝에는 나는데 앞에를 모르죠, 또 이번엔. 앞에를 몰라요, 앞에를.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의용민법이 적용되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히 안 하더라고. 엉성하게 이렇게 과거에 그런 게 있었지, 이러라고. 그래가지고, 요때 사건에는 의용민법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걸 재판하는 요때는 현행민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 어떤 걸 적용하냐. 원칙대로 하면 이때 걸 적용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때 거 뭐 이때 무슨 법이 있었는지 찾기도 귀찮고 뭔가 이거 옛날 거 적용하는 게 좀 기분도 나쁘고 그럼 이때 걸 적용하면 안 되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 안 되나? 이거는 시작점에서 그런 건데 이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때 아니면 쭉 가다가 어느 날 민법이 왕창 바뀌거나 뭐 다른 법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때쯤 소송권대로 적용되죠. 근데 민법에서는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민법에서는. 형법에서 문제가 돼요. 형법에서. 오히려. 근데 이쪽으로 나가는 걸 추구표라고 하고 이쪽 거꾸로 나가는 건 소구표라고 그래요. 소구표. 현재 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다 이거야. 옛날로 소구표에서 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소구표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소구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형법 같은 경우에는 왜 큰 문제가 되냐면 이때는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게 이게 만약에 여기 이게 뭐 56년이라고 합시다. 1956년 컴퓨터라는 게 없었어 아예.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형법에 컴퓨터에 관한 범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뭐 어떤 그 계산기나 비슷한 걸 하는데 그걸 뭐 여기서 거꾸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지도 않았던 거를. 그러니까 형법 같은 데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소구표 금지의 원칙이 또 주형법정 중에 한 내용이라고. 막 이때는 처벌하지 않던 것 같아 거슬러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어떠냐 이게 민법에서는. 형법에서 이걸 금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형벌이라는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가혹한 징벌이다. 근데 민법에서는 기껏해 잘못해봐야 뭐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해봐야 돈으로 물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손해배상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민법에서는 좀 이거 소급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별 차이도 없는데. 그 내용이 거기서 있죠. 첫째 문단에. 지금 설명한 내용이. 첫째 문단은 원칙에 관한 거죠.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첫째 문단 맨 끝에 번호 매겨요. 논거가 2개 나와 있죠. 첫째 문단 맨 끝줄에. 그런 게 핵심입니다. 논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하나. 첫째 문단의 맨 끝에 2개가 나와 있잖아요. 간략하게 압축돼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고. 사적 자치에 대한 제한이 된다. 법률 관계를 혼란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를 잘 보면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이걸 완화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긴 좋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말이 입법으로 소구표를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런 말도 보이죠. 법으로 아예 해버리면 상관없다. 법으로.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거 좀 기억을 해두고 그럼 현행 민법이 법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 로마자 2번을 보시면 부칙 제2조가 나와 있죠. 부칙 법전을 펴봐요. 부칙 제2조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도대체. 여러분 민법에 부칙이 상당히 많죠. 개정할 때마다 부칙을 붙이니까. 그 중에 어느 부칙이 이거냐 이거예요. 맨 앞에 부칙이죠. 보나마나. 1118조 다음에 있는 거. 부칙 제2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본법 시행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60년 1월 1일이에요. 그 전에 일어난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겁니다. 적용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불소급의 원칙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그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소급표를 인정한다. 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야.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어저께 나눠준 우선 작은 것부터 봅시다. 조금 전에 내가 읽은 부분은 부칙 2조의 본문이죠. 본문. 거기 단서가 있어요. 여기 뭐 아주 초학자가 있으면
그 법조문을 갈라서 지칭할 때는 본문 단서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전문 후문이라는 말도 씁니다. 또는 전단 후단이라고도 해요. 또는 이걸 뭐 독일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1문, 2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독일 명작은 우리가 구조가 다 다르죠. 이 두 개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예요. 본문 단서 나누면 이 단서가 전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죠? 딱 정해져 있죠. 이게. 딱 옆 콤마까지. 그러나. 이거는 평서문이 두 개 나란히 병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서를 보면 말이에요. 단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법조문을 봐요. 법조문을. 그러나 이미 국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 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지금 단서에 관한 설명이면 나머지가 하나밖에 없죠. 위에 본문에 관한 거. 그럼 이걸 종합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급표를 인정하는,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가 있죠.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장이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위에 형식적이 안 보여도 집어넣고 해석해야 돼,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 민법의 때에 관한 규정은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소급표를 인정, 즉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서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다.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효력. 사람. 먼저 원칙은 말이에요.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쉬운데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서 슈퍼에서 물건 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걸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슈퍼에서 빵을 사든 뭘 사든 간에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 민법 적용해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다면 반대로 맨 밑에 있는 그 장소에 관한 효력이 있죠. 장소. 장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됩니다. 거기 써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확하게? 그건 어디 써 있어요? 헌법에서 6조입니까? 헌법 6조를 읽어봐. 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입니까? 부속 도서로 한다고 써 있죠. 이게 지금 해석에 논란이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한반도 이러면 북한이 포함되죠. 저걸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서 냉면 시켜 먹다가 냉면에 바퀴벌레 들어가 있으면 우리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서 만약 그따위 소리 했다가는 잘못하면 못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냉면 먹다가 말고 붙잡혀가지고. 이게 참 설명하기 곤란한 사건이에요. 여기 민족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져 있을 때 저렇게 남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법조문에 안 써놨어요. 아예. 서독에서는 통일되기 전에는 자기네 그 헌법을 헌법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어요. 이름을 안 붙였어요, 아예. 왜냐면 헌법은 한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괜히 서독에서 헌법이라고 써놓으면 동독에서 기분 나빠할까 안 쓰다니까? 그리고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기본법. 그냥. 통일될 때까지, 통일돼서 통합 헌법이 나올 때까지 그냥 헌법 대신에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이렇게 하고, 그런 게세트라고 그래갖고, 보통 줄여서 개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본법이라고 이름 쓴다니까? 그리고 영토 조항에서 그걸 빼버렸어요. 동독 부분을 빼버렸다고. 우리의 통치권은 서독에만 미친다, 이렇게. 감정을 안 산다고, 그거. 괜히. 우리는 근데 괜히 시비를 걸어요, 자꾸. 비참하네. 북한도 이 전 영토가 자기네 거래. 우리도 우리 거라 그러고. 외국 사람이 혼동을 일으켜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보통 그 소리 깨게 지르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힘이 없는데 소리도 못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힘이 강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데 소리도 못 질러요. 예를 들어서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데 소리를 못 지르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상하게. 그거는 뭐 절대 내가 볼 때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를 상황에 놓였다는 거지. 주눅 들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거는 굉장히 소리 질러야 됩니다. 축구 막 이런 거 있죠. 뭐, 그죠? 축구 막 일본 선수는 막 모욕적으로 그 중계를 해요.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만 내 어릴 때는 방송 용어 중에도 쪽발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쪽발이 선수 치고는 잘 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도를 뺏기는데도 외교적으로는 거의 뺏겼죠. 말 한마디 못해요. 축구만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축구는 다지고 독도를 안정적으로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아니면 우리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독도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바꾸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꾸자. 저 위에 북해도나 뭐 대마도 이런 데 하고 심심한데 바꾸자. 한 200년만 바꾸다가 다시 또 바꾸자. 사실 우리가 주장할 게 더 많을 거예요. 일본 열도 전체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게 더 많을 거라고 사실은. 찍소리 못하거든. 눈치만 슬슬 보고. 무슨 얘기다 그 얘기하나 지금. 장소. 대한민국 영토. 뭐가 먼저 이 세 번째 장소에 관한 효력을 밀어붙이면 서울 슈퍼에서 빵 사 먹는 미국인한테도 우리 민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장소에 관한 효력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장만 내세우면 미국에서 슈퍼에서 빵 사 먹는 한국 사람한테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서울에서 빵 사 먹는 미국 놈한테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우리 민법이 다 적용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우리 같은 똑같은 주장을 미국도 할 거 아니에요. 미국도. 그럴 거 아닙니까? 성질하니까. 미국 땅에서 빵 사 먹는 한국 놈한테도 뭐 미국 민법을 적용하고. 또 서울에서 빵 사 먹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민법을 적용하고. 이게 양쪽이 주장하면 어떻게 되면 충돌이라죠. 충돌이라 이거. 서로 주장하면. 이거 뭐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각자 주장하면 곤란하잖아 이거.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 중국 문제. 미국은 별로 안 일어나는데 중국에 많이 생기고 있어. 중국에서 뭐 사업하다 잘못되면 한국 사람인데 중국 걸 적용해야 되는 건지 한국 걸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싸움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충돌이 거의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부는 뭐 찍소리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애도 다 하죠.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면 찍소리 못해요. 이게 민법은 괜찮은데 형사법이 문제가 되죠 이게. 미군이 장갑차로 우리나라 사람 죽여버린다 이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땅에서 더군다나. 이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당연히. 안 되고 있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토라만이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누굴 탱크를 깔아 죽이면 우리가 멋대로 그건 우리 걸 적용해야 된다. 데려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어림도 없는 얘기야. 어림도 없어요. 미국은 거의 깡패 비슷하죠. 남의 나라 일에 뭐 관여를 합니다. 데려와 이래갖고 처형한다 이거예요. 지금 남미의 그 마약 두목들이 거기에 미국에 잡혀서 교도센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나라에서 처벌 안 받고. 하여튼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론상 조정을 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중에서 특히 장소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죠. 결국 뒤집어 말하면 언제나 장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 한국에서 미국 사람 이렇게. 그걸 다루는 게 여러분 44페이지 로마자 2번의 끝부분을 봐요.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국제사법. 알겠습니까? 옛날엔 말이에요. 국제사법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죠. 옛날에는 섭외사법이라고 했어요. 지금 법전에서 자기 법전에 국제사법이 있는가 봐봐요. 만약에 지금 법전에 국제사법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법전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건. 자기 갖고 있는 법전에 섭외사법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법전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거의. 법전 명이 다른데 아예. 국제사법 말이에요. 그 국제사법이라는 게 그거 담당하는 거예요.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각자 주장하면.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용어를 좀 익혀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기준으로 할 건지, 사람을, 국적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거를 기준, 그 표준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44페이지에서 속인주의, 속지주의 찾아갖고 그냥 메모리표만 칠해놔요. 그게 뭐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닌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속지주의라는 게 뭐 같아요? 땅에 속한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속인주의는 뻔한 거죠. 사람에 속한 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여기 외국인, 한국인 이런 말이 사용되죠. 외국인, 한국인 그런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이걸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상하게 이걸 갖다가 뒤에 설명을 뒤에서. 여러분 교과서 78페이지에 밑에 괄호 1번 있죠. 거기를 별표 하나 해놓고 박스를 치든가. 거기 그 한국인과 외국인에 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이 뒤에, 앞에 그 44페이지를 이해하는데도, 외국인과 한국인의 정확한 의의.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기억하기 좋게 말하면, 국적을 표준으로 하는데, 국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외국인이라고 써있죠, 거기. 그렇게 기억하면 되잖아요. 국적이 있는 사람은 국적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복잡할 할 거 없이. 근데 국적 없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78페이지 거기 내용대로. 여기까지가 민법의 서론입니다. 민법의 서론은 제목이 전부 민법의 이렇게 나가죠. 민법이 뭐냐에 관한 겁니다. 민법이 뭘까? 그죠? 여기 서론이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서론은 사실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긴 했지만, 원래가 재미없는 겁니다, 이거. 서론. 별로 이렇게 뭐 신통한 것도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판택된 체계의 최대의 단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렵고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말들이 앞에다 몰려있어요, 이상하게. 쉽게 좌절을 느낍니다. 형법 같은 것도 여러분, 이거 판택된 체계 속하죠. 형법 총론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학적이고. 철학책 같아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형법 총론에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해하는데. 강론은 우습게 가요. 근데 실제 문제가 되는 건 강론이죠. 실제 문제가 되는 건. 정말로. 그러면 또 그걸 두껍게 쓰면 사냐? 안 사요. 그 두껍게 썼다가 망한 분이 한 분 계시죠. 강론을 5권으로 썼다가 안 팔려가지고 망한 분이 있다고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껍다 이러면 안 봐요. 일단. 얇아야 되지. 얇은 거에는 들어갈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 서론, 서론을 우리 무상히 넘어 다녀야 돼. 45페이지부터 이제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 제2편. 여기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총칙의 본론인데, 본론은 전부 또, 여기 서론은 민법에 관한 거라고 하면, 본론은 뭐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에 관한 거라. 권리 의무에 관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45페이지의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제목이 권리 의무가 나오죠. 나머지 전부 권리 의무에 관한 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요새 그 첫날 나눠주는 그 표를 외우기는 외웁니까? 거의 안 외울걸, 내가 알기로. 그죠? 근데 설명을 들을 때는 내가 한 5번 써보라고 그러면 그 2번은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 귀찮은데 그냥, 2번씩 읽자. 이렇게 되죠. 2번씩 읽자 그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당장 시급한 일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봐도 다행이지, 뭐. 나중에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디로 갔지? 좀 써봐요, 매일 5번씩. 그걸 한 10년 정도 써봐요, 한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바보 같습니까? 바보같이 생각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무언가를 할 수 있죠. 반드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게 사실 힘든 일이 아니죠. 한 3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뭐 한 달 지나가면 한 10분 만에 쓰죠, 그냥. 혼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손이 움직일 테니까, 틀림없이. 그럼 10분이 된다고, 사실. 그 하루에 10분을 투자 못 합니까? 어떤 사람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을 만약에 매일 계속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끈기가 없죠, 끈기. 그러니까 약수물도 매일 못 쏘더라고, 보니까. 비 오면 또 빠지고, 눈 오면 때려치고, 감기 걸리면 그만두고, 오늘 뭐 병원 와서, 치과 가서 이빨 뺐다. 아이, 귀찮다, 하지 말자. 그건 젊은이가 아니죠. 그건 늙은입니다. 늙은이, 그거. 무능만 젊은이죠, 그냥. 생김새만 비슷하게 생겼고, 그런 걸 우리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애처럼 보이는 늙은이. 그 반대말은 없어요. 근데 늙은 애. 그 말 없죠. 애늙은이란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본론은 권리 의무에 관한 건데 제일 처음 배우는 게 권리 의무의 연원이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가 어디서 나오냐면 갑자기 어디서 나와 이게. 이 탄생지를 찾아봐야 될거 이게 어디서 나왔니 갑자기. 법학책은 논리적인 체계적인 학문이라 권리 의무가 어느 날 뚝 떨어졌다 이렇게는 공부 안 해요 절대. 강의실에 어디선가 권리 의무가 날아들었다. 그런 거 안 한다고. 정확히 알아야 돼. 어디서 나오는지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이게. 1페이지에 있었던 생활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럼 과연 그런가 보자. 맨 먼저 21번 테마의 제목이 뭐예요? 법률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법률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거. 법률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설명했는데 지금 까먹어도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지금부터 까먹으면 안 돼요. 사회생활 관계를 법이라는 필터로 보는 게 법률 관계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삶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료 관계, 의학 관계는 우리들의 삶을 의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 삶을 의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게 무지하게 많죠. 많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신앙 관계는 뭐겠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신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필터로. 필터를 바꿀 때마다 두드러지게 남는 어떤 그 건더기가 다르죠. 그죠? 주 요소가 다르잖아요. 법률 관계에서는 법률이라는 법이라는 필터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그 요소들이 남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요소 중에 중요한 게 권리와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 의의를 보시면 또 사회생활이 나와, 사회생활이 나와. 근데 여기서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안 그러고 1페이지는 뭐라고 써 있어요? 1페이지 첫 줄에는 서론의 첫 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1페이지 봐봐요. 교과서. 여기는 하고 있다고 나와요.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44페이지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봤어요. 하는 거 확실해. 사회생활. 그걸 다룬다고. 근데 이 본론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하는 게 틀림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성에서. 변하고 있고.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기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법률 관계는 주체 이건. 여기서의 법률 관계는 그냥 법률 관계만 설명하는 거고. 사실 이 포인트는 어딨냐 하면 이거 왜 안 나와? 포인트. 여러분이 교과서 185페이지를 봐봐요. 185페이지. 응? 이 민법 총칙을 알맹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생활이 다양하다. 사회생활이 끝없이 변화하고 있다. 이 세 가지예요. 1페이지, 몇 페이지야? 45페이지, 185페이지. 거기서 사회 첫 줄들을 읽어봐요. 응? 185페이지는 두 번째 문단 첫 줄을 읽어야 되네. 그죠? 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무대뽀로 읽을 게 아니라.
1페이지 첫 줄은 뭐라고 하죠?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45페이지 첫 줄은 뭐예요? 다양해요. 185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 줄은 뭐예요? 끝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총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사회생활에 관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삶. 이걸 어떻게 찾아낸 것 같아, 내가? 글자가 똑같잖아, 그냥. 사회생활. 그래갖고 45페이지 돌아가서 사회생활이 다양하다. 그건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그 첫째 문단을 잘 보면 법률관계, 도덕관계, 종교관계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 뭐 깨알 글씨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여기 맨 첫 줄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회생활은 여러 개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읽어봐요 책을. 그걸 알아야 그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가 보다. 그건 법학 지식이 안 돼요. 정확하게 뭐예요? 여러 가지의 관계로 구성돼. 어떤 관계? 법률 관계, 도덕 관계, 종교 관계, 관습 관계, 무슨 여러 가지 관계. 윤리 관계 뭐. 고시 관계. 거기 써있잖아,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 거기 다섯 번째 줄 중간부터 법률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럼 메모리펜 칠해야지, 노란 걸로. 법률 관계도 사회생활 관계인데, 뭐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거 하고. 핵심적으로 다른 게 뭐죠? 법에 의하여 규율.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법이라는 이 렌즈로 들여다본 거예요, 렌즈. 법에 의해서 규율되니까. 법이라는 필터로 이걸 바라본 거야. 법이라는 필터로. 법에 의하여 규율. 이거 핵심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죠. 종교관계가 뭐 같아요? 종교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예요. 도덕관계는 도덕에서 규율되는 거고. 요즘 우리 사회는 말이에요. 아무 것으로부터도 규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법적으로도 별로 무법천지인 사람이, 생활이 무법천지이고, 도덕적으로도 별로 지키는 것 같지가 않고, 신앙도 뭐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법이 다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법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형법이 다릅니다, 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많죠, 요새. 그 사람 생활을 옆에서 가만히 관찰하면 도덕관계도 아닌 것 같고, 법률관계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뭐 저게 뭘까? 종교관계일까? 아니에요. 뭔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좀 덜한 사람은 있죠. 아주 흉악무도하진 않고 조금 좀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법률관계에 들어갑니다. 어떤 법률관계? 불법행위가 규율하는 관계. 알겠습니까? 법률관계 알겠습니까? 법률관계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법률관계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 관계입니다. 그거를 보는 관점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몇몇 학생을 보니까 내 삶은 빼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 자기는 특이하게 살다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다만 다른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관계는 100%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않은 것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너 밥 먹었냐? 아니. 야, 밥이나 한 걸 같이 먹으러 가자. 너 너무나 불쌍하다. 그거는 법률관계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무슨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호의관계.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오늘 생일인데도 까먹었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까먹은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즐기느라고 까먹었는데
고모가 전화했어요. 야, 오늘 너 생일인데 내가 고모인데 저녁 때 우리 집에 와라. 생일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그건 법률관계 아닙니다. 그건 호의관계. 인정과 호의에 기초한 거죠.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모가 전화로 약속을 했어요. 너 오늘 저녁 때 와라.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지. 케이크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학생이 기대에 불어 갔어요. 어저께 밤새도 술 퍼먹었는데 영동 가서 요즘은 뭐 합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나. 우리 때는 노는 데가 명동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남산까지 올라가는 길이 작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한 kop보 땡기고. 그때는 그 맥주가 되게 귀했어요. 그럼 맥주가 뭐 조선시대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기. 아니,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생맥주 먹으려면 일주일 동안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때려 먹고는 남산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이제 승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저 이태원으로 넘어가고 저쪽에 그 뭡니까? 장충동 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튼튼해야 돼요. 그 길거리를 걸어가려면 대부분으로 옛날에 그 작업 풍속도를 우리가 김홍도처럼 그려본다면 왜 체력이 튼튼해야 되냐 하면 절반이나 그 3분의 2 지점 그 사이에서 갑자기 여자친구가 더 이상 못 걸어가겠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 대목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작업도 이게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거꾸로 코스를 택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절반에서 3분의 2 길이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반 죽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이쪽 후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절반부터 3분의 2 지점이 내리막길이에요. 조금만 가면 대중교통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있는 대로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내리막길에 업고 가면서 좀 가다가. 근데 또 이론상으로는 이런데 당시를 내가 회상해 보면 오르막길에서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것은 법률관계가 아니에요. 업고 가는 게 법률관계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것은 뭐 물리학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이상하게. 생리학도 적용이 안 되고 의학이 적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들쳐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힘이 안 든다, 이거. 이게 보통의 상식이 어긋난 거죠. 응?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요즘 안 그럴 것 같아요. 힘들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참 좋은 방법이 있죠. 외제차를 태워갖고 하면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이. 법률관계 확실히 알았습니까? 법률관계. 그런데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 끝부분에 뭐라고 써있죠? 대부분은 법률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법령이 제정돼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다. 왜? 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수십만 개라니까. 없는 게 없어요, 법에.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 의자 이런 거 마음대로 만든 것 같습니까? 디자이너가 막 자기 독창성을 발휘해서. 아니에요. 이게 국민총리령에 다 제한이 있죠, 이거.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자는 뭐 높이, 등받이가 어떻게 다 법에 써 있어요, 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의자를 황금과 백금을 섞어서 만드는데 문의 장식이 아름답게 하고 높이가 막 42m. 그리고 힙프 큰 사람을 위해서 방한만한 의자를 만들었다. 그럼 못 팔아요, 이거. 그건 예술작품이라고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의 의의를 알았으면 내용을 보자. 내용. 법률관계 내용은 뭐냐? 내용. 여기를 자리해야 됩니다. 법률관계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법률관계 내용. 거기 보시면 번호를 매겨야 돼요. 번호. 거기 뭐가 세 가지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다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번호 1, 2, 3을 매겨봐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공통 분모인 용어는 뭐죠? 사람과 그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다고 이거. 형태소를 분석하면 사람과 사람, 재화, 장소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 하나는 사람, 재화, 장소. 그거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끌어내려고 하는 결론은 세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줄이려고 그러죠.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세 가지인데
궁극적으로는 뭐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 그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 관계는 세 가지인데 결국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때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있는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하나는 권리자고 하나는 의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알아낸 게 뭐예요? 권리자와 의무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를 놈자자를 써가지고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면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지만 권리와 의무를 기준으로 말하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죠. 그렇다면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렇게 써있죠.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최종적으로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 페이지에 있잖아. 그 다음 페이지에.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아니다고. 별표를 착하면서 메모리 핀 쳐야 되는 게. 46페이지 두 번째 줄 오른쪽에부터 나오는 그 깨알 글씨 있죠. 별표해야 됩니다. 여기서 편의상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법률 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냐? 아니에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능력하고 주소예요. 번호 매겨요. 번호. 능력하고 주소. 능력 관계, 주소 관계는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 아니에요. 법률 관계에는 들어가는데. 번호만 매겨요. 그냥 람답게 치지 말고. 보충일이 다 있잖아. 큰 글씨로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말이에요. 뭐 작은 글씨는 나중에 이제 매매 배운 다음에 복습할 때 읽어보고.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이에요.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강조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왜 이걸 따지고 왔느냐면 이게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마다 권리 의무 관계 말하면 이게 귀찮아 이거. 넉 자까지는 괜찮. 6자는 이게 말이 잘 혀가 안 돌아가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두 자를 빼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건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권리하고 의무 중에 어떤 게 덜 중요하냐 그거 찾아가지고 빼려고 그래요 지금. 거기 로마자 3번은 그겁니다. 어느 게 본위냐 이거예요. 본위. 어느 게 더 중시되냐. 이건 근데 시대에 따라 달라졌어요. 시대에 따라.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19세기까지는 어느 게 중요했다고 했어요. 의무가 중시했다. 의무.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뭐가 중시했어요? 권리가 중시했어요. 권리. 근대에 와서. 아까 참 19세기라고 했습니까? 그건 잘못한 말이야. 16세기 무렵까지. 의무가 중시했다가 그 후에 근대에 들어오면서 권리가 중시했다. 권리. 그다음 현대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다시 의무가 중시되고 써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현대에 와서 의무가 중시됐으면 우리도 지금 현대에 살고 있잖아. 우리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의무를 중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앞에서 배운 것 중에 이게 하나 있죠. 우리 민법은 근대 민법을 계수한 겁니다. 우리 민법 자체가. 그래서 아직도 우리 민법은 권리 본위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권리 관계라고 말하면 권리 의무 관계를 다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씨는 뭐냐 하면 그 여러분 시험에 빨리 붙어야 됩니다. 이게 한 5, 6년 정도 갭을 두고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소개는 되고 있어요. 전문적인 논문, 학술 논문에서는. 이 법률 관계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통설에 따르지 않고 여러분 거기 보시면 47페이지 그 작은 글씨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권리나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권리 의무를 쪼개질 않고 법률 관계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민법 체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 뺏겨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 말은 4, 5년 안에는 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전혀 다른 걸 배워야 됩니다. 이제. 전혀 다른 걸. 지금 빠른 속도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강의를 듣고 46페이지 맨 밑에부터 뭡니까 47페이지 작은 글씨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대충 그냥 무슨 말이야 그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도 법률 관계를 다루기지만 그걸 중심으로 하진 않고 그 속에 있는 권리나 의무를 중심으로 하죠. 알맹이. 이런 거를 그 근대 물리학의 어떤 그 방법론을 도입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게 이 방법론을 항상 그 시기에 그 철학적 주장하고 계보를 같이 합니다. 20세기 초엽에 그 그 코펜하겐 학회 그 이론 물리학에서 고전적 물리학,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관계에 기초둔 거죠. 뉴턴 이래의 고전적 물리학이 있었고, 이거는 뭐 시험에까지는 안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으니까 이 사상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편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대의 그 코펜하겐 학파의 그 이론 물리학적 성과, 소위 그 불확정성의 원리라든지 흑체 복사에 관련된 거 있죠. 불확정성은 누가 주장했습니까? 웨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했죠. 그다음에 뭐 흑체 복사를 통해서 이것은 그 막스 플랑크, 이런 그 양자 물리학적인 성과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명확하게 이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그 분자 원자를 그 찾으려고 하는 게 이 방법론이죠. 다 쪼개다 보면 궁극의 인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언젠가 이론상으로 그렇죠. 쪼개다 보면 양자 물리학의 최대의 그 주장이 뭐예요? 궁극적인 그 양자 뭐 이런 그런 미세 단위는 끝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고정돼 있으면 대상이 변해버려요. 그 순간 대상을 고정시키면 우리가 또 변하고 그 실체를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고 여기서는 정반대의 결론에 따르고 있고. 근데 이 방법론에 따른 게 뭐냐 하면 법률 관계라는 게 있으면 이걸 쪼갭니다. 이걸 구성 요소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이거의 집합이 이게 전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뭐 권리, 의무, 뭐 책무, 뭐 지위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뜯어서 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그리고 법률 관계라는 건 이게 만약 4가지라면 6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라면 요 4개를 따로따로 쪼개서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알아내갖고 다시 붙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이 철학적 성과를 받으려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 관계라는 것은 단순한 권리, 의무 등등의 결합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합 자체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걸 법학에 받아들였어요. 법학에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리학, 뭐 의학 다 받아들였다고 이걸. 최신 그 물리학의 성과를. 그리고 이게 법률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민법학 체계를 세우고 있다. 일부는 성공했어요 이미. 자기 잡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로 뭉개고 있다. 근데 수험생은 여러분이 이제 학문을 한다면 이걸 하느니 이걸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 좀 해가지고 핸드폰 새 거 사듯이.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불리한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주물럭거리고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 6년이 지나갔다. 책 싹 바꿔야 돼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존의 것도 나오고 새로운 거 또 나오죠. 골병들어 이 사람. 그러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공부하라. 하루에 10번씩 써보고. 거의 그 얘기예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걸로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죠. 새로운 국면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지 말고 옛날 국면에서 끝내요 그냥. 옛날 국면. 여기까지 이제 권리가 어디서 나오냐, 의무가 어디서 나오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를 배웠죠. 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의무하고? 법률 관계에서 나와,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 관계예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삽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특이하게.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우리의 일상생활 관계를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된 거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했지 아까. 능력 주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권리 의무라고. 구성 요소가.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시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가.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걸 딱 배우고 47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권리가 뭐냐는 거예요.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또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어디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도 알았고. 권리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밑에 학설이 나오죠. 의사설, 이익설,
그 뒤에 보면 권리 법력설이 나옵니다. 법력설. 그런데 현재 의사설과 이익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연역적 의미, 역사적 의미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게 있었다는 것 뿐이고, 지금은 통일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권리는 법력이라는 학설이 통설입니다. 세계적인 통설이에요. 법력이라는 게 뭐 법적인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도 그걸 물어봅니다. 그럼 시험에서 왜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의사설과 이익설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됐길래 통설이 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법력설에게 자기 자리를 내줬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의사설과 이익설이 단점이 뭐냐? 단점이 교과서에는 그 48페이지 나오죠? 48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거기가 포인트예요. 수험적으로는 의사설은 뭐가 잘못됐고 이익설은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법력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권리를 정의하면 다시 그 앞에 들어가서 47페이지에 그 의본 보면 여기 안 나왔네. 다시 오른쪽 저 48페이지 와가지고 거기 법률서에다 그냥 써놓으셨구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정한 이익 향수, 법이 인정한 힘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권리자가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는 안 그러고 남을 해치려고 한다. 그럼 권리가 안 돼요. 이 정의에 안 맞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기 땅이 하나 있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소유권자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만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독한 냄새가 나는 작업을 해요. 분뇨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거기서 주택 한가운데서 온 동네가 구린내에 살 수가 없어요. 밤이 낮이고 또는 그거 좀 너무 심합니까? 그럼 딴 예를 들죠. 거기서 벌을 연구해. 벌. 애들이 나다닐 수가 없어요. 겁이 나고. 특히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게 한 번 맞으면 사망하는 침을 갖고 있는 벌이에요. 그러면 이거 불안해 살 수 없다 이거. 아무리 지 땅에서 지 맘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설사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마술을 부려서 벌이 딴 사람을 못 쏘게 하더라도 이 불안해 살 수가 없죠. 이거 언제 와서 이거 한 방 맞으면 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권리 행사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근데 하여튼 내가 강조하느라고 그런 거고 거기 그 두 가지 요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권리가 뭐냐고 누가 묻거들랑 여러분 이제 피 때리면서 대답하세요. 어느 학설에 따른 정의를 요구하느냐? 통설에 따른 걸 요구하느냐? 물어봐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 이걸 강조하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문단에 있는 단점들을 또 기억을 하고 뭐 단점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하고 또 시험에 뭐가 나오냐 하면 권리하고 비슷한 걸 물어봅니다. 비슷한데 아닌 거.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권리하고 비슷한데 아닌 거는 어떻게 찾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같은 글자가 들어가면 비슷한 겁니다. 거기 그 작은 글씨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을 잘 보면 제목이 전부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게. 어떻게 다 외워? 한두 개다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걸, 용어를. 글자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권한, 권능, 권리, 반사. 그걸 모르겠습니까? 되게 쉽다니까? 근데 이 부분을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자세한 거니까 우리가 좀 쉬었다 보기로 합시다.